32년을 함께 산 남편과 마침내 도장을 찍고 돌아오던 그날, 나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62해를 살면서 그렇게 후련한 적이 없었지요. 어깨에 얹혀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대신 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후련함이 얼마나 갔는 줄 아세요? 딱 석 달이었어요. 석 달 만에 내 인생은,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순자예요. 사람들이 다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올해 81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고 해요. 들으면서 같이 한숨 쉬셔도 좋고, 같이 눈물 흘리셔도 좋아요. 그저 끝까지 들어만 주세요. 내 남편 정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청과상을 하면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시골의 땅 몇 마지기를 마련했지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어요. 웃을 때조차 눈은 웃지 않았지요. 그 그늘의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나였어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나는 결혼한 첫 해부터 내 즐거움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안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싼 옷을 사고 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노름판을 드나들었어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지요.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32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환갑이 되던 해 그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더는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자기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큰아들은 펄쩍 뛰었지만 둘째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눈물을 쏟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세월의 매듭을 풀었지요. 아파트는 내가 갖고 남편은 시골 땅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깨끗한 정리 뒤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2년을 함께 산 사람과 환갑 넘어 헤어진 그 사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살아오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도장을 찍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2년 동안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처음으로 정말 혼자였지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식탁에는 내 마음대로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지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이제 자유다." 하고 축하해 줬어요. 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다음 날, 그다음 날도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첫 달은 정말 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샀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동남아 패키지 여행도 다녀왔지요. 평생 못 가본 곳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가 마지막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 32년 어치의 여행을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둘째 딸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가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처음에는 신났는데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슬슬 지루해졌어요.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도 그때뿐이었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끝나고 나면 허전했어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지요. 32년 동안 늘 시끄러웠던 집이 갑자기 정적에 잠기니까 그게 어찌나 무겁던지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음악을 틀어놓아도 그 정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세 번 걸어도 받지 않고 어쩌다 받아도 "바빠요, 어머니." 하고 끊어버렸어요.
처음엔 큰아들이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저희가 아버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아버님 편에 서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잘못이라고? 그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지. 자식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큰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어요. 결혼식 날에도 친정어머니보다 더 흐뭇하게 큰 며느리를 바라봤었지요. 첫 손주를 낳았을 때는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산후조리원에 들렀어요. 그런 큰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유난히 따랐던 건 사실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챙겨주려고 해도 큰아들은 늘 아빠가 먼저였지요. 시장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빠의 손을 씻겨주는 것도 큰아들이었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는 것도 큰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의 눈에 나는 집을 자꾸 비우는 엄마였지요. 그게 자라면서 더 굳어졌나 봐요. 내가 환갑 잔치도 못 치르고 도장을 찍던 그날, 큰아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차가웠어요. 아주 차가웠지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지요. 큰아들은 거기서 상을 받아왔어요. 내가 그 글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시렸어요. 큰아들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아버지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 한 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지요. 그때 나는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내가 자식 마음 한 구석에서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그 글을 읽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어요. 아이가 글재주가 있구나. 정도로요.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내가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매주 일정한 금액으로 인출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말하기를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나는 인터넷 뱅킹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통장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은행 창구의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일정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고요. 그 다른 계좌가 누구의 것이냐고 내가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32년을 살면서 내 명의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둘째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거 형이 한 거예요. 큰아들이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큰아들이 대신 일을 봐주면서 알게 된 거였지요. 그 비밀번호로 인터넷 뱅킹을 열고 매주 돈을 빼서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큰아들이 내 돈을 빼서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32년을 나와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식 입으로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하면 결국 나였어요. 내가 평생 자식들 앞에서 좋은 어머니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의 눈에 나는 아버지의 돈까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못된 어머니로 보였던 거예요.
그 돈은 사실 이혼 위자료라서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도 큰아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둘째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해서 저는 형 말을 믿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지요. 자기 자식 둘이서 내 모르게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끊자. 그러고는 한참을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와주지 않더라고요.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는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부모는 가장 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큰아들에게 직접 따지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방을 싸려니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자식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줄 몰랐어요. 평생 친구들 모임에서는 늘 큰 소리치고 살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은행에 가서 통장의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지요. 그것만으로도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어요. 봄볕이 따뜻한 오후였지요. 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들이 떠들며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두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손을 잡고 어디 가자고 졸랐던 그 시절, 둘째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던 그 시절,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이 내 등을 돌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요. 사람이 늙어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의 가장 환한 시절은 의외로 짧다는 것을요. 비밀번호를 바꾼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웠는지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왜 바꾸셨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자식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 기분,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내 돈을 빼서 어디다 썼냐?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나이에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말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막혔어요. 32년 동안 정원 씨가 나에게 책임을 다해줬다는 건 인정해요. 그 사람이 새벽바람 맞으며 일했다는 것도 아이들 학비를 댄 것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이라는 말로 내 돈까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나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일은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너는 끼어들지 마라.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머니 모실 일은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둘째 아들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에게까지 짐을 지우기가 미안해서 못했지요. 둘째는 아직 사정이 어려운데 형하고 사이까지 틀어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을 혼자 세웠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손수 떠주셨던 작설차가 마지막 한 봉지 남아 있었지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평생 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 그 새벽에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내 즐거움을 퉁며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 즐거움이 내 곁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많이 깠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튿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일단 이 아파트를 떠나야겠다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모임도 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다들 너 왜 그러냐 미쳤냐 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자유 얻었는데 왜 또 답답한 데로 가냐고 했지요.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내 인생을 갉아먹어 왔다는 것을요. 32년을 그렇게 어울리면서 나는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나는 시골에 있는 친정 어머니의 옛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비어있던 집이었지요. 큰언니가 가끔 가서 청소만 해주던 그 집을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큰언니는 처음에는 너 시골에서 못 산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굳은 걸 보고는 더 말리지 못했어요. 큰언니는 김치 몇 통과 된장 한 단지를 챙겨주면서 힘들면 언제든 와라 하고 어깨를 토닥여줬지요. 그 큰언니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평생 큰언니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내가 그 손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시골집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어요. 부엌은 옛날 그대로의 아궁이 부엌이었지요. 그 집을 보면서 어렸을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그것도 화려한 모임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그 한옥의 고즈넉함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마당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직접 묻으셨다는 김장독이 그대로 있었지요. 나는 그 김장독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게 그제야 사무치게 후회되더라고요. 첫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옮기고 마늘밭에 거름을 뿌렸지요. 평생 화초 하나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이라 모든 게 서툴렀어요. 모종을 심다가 손이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거름을 잘못 줘서 어린 모종이 말라 죽기도 했어요. 기배를 피는지 그런데 그 서툰 손길이 어찌나 마음을 가라앉히던지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평생 시장에서 사 먹기만 하던 채소를 내 손으로 키워본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나는 이혼하고 친정 동네로 도망 온 여자였으니까요. 시골 동네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아직도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끔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평생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산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묵묵히 내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마을 회관에도 한 번씩 얼굴을 비추었어요. 옆집 박씨 어르신 댁의 며느리 영숙 씨라는 분이 가장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영숙 씨는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 둘을 키워낸 사람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똑부러진다고 소문난 분이었지요. 영숙 씨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김치 한 통과 된장국 한 냄비를 들고서요. 혼자 사는 분이 끼니라도 챙겨 드셔야지요. 영숙 씨의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가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모임에서 음식은 늘 함께 시켜 먹는 거였지.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 정성으로 차려준 음식은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시골에 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고 마당 청소도 도와주고 텃밭 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영숙 씨가 내 옆에 있어준 그 시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영숙 씨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먼저 떠났대요. 그때 영숙 씨 나이가 36이었지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5살이었어요. 영숙 씨는 그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친정 마을로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지만 그래도 친정 마을이 마음 편했다고 해요. 거기서 영숙 씨는 식당 일도 하고 농사 일도 거들고 빨래방 청소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냈어요. 큰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회사 다니고 둘째 딸은 대전에서 약사로 일한대요. 영숙 씨는 그 두 자식이 다 자리 잡고 나서야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다고 했어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부끄러웠어요. 영숙 씨는 남편 없이도 두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냈는데 나는 남편이 있을 때도 자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숙 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라는 건 그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요. 나는 두 아들을 낳기만 했지. 진짜 어머니 노릇은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영숙 씨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 언니, 혹시 자식들하고는 연락하세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큰아들은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둘째는 가끔 전화와. 영숙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둘째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 둘째 아들에게 제대로 잘해준 적이 없는데도 둘째는 그래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끔이라도 전화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텃밭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은 흙투성이었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지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평생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백화점에서 가방을 살 때보다 텃밭에서 상추 한 잎을 따는 게 훨씬 더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내가 즐거움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즐거움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에 있었지요. 영숙 씨는 내가 텃밭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모종을 어느 계절에 심어야 하는지, 거름은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 잡초는 어떻게 뽑아야 손목이 덜 아픈지, 평생 시장에서 다듬어진 채소만 골라 담아오던 내가 흙 속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과정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영숙 씨는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면서도 절대 가르치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하도록 해주었지요. 그 배려가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숙 씨는 그걸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은 영숙 씨가 직접 만든 김치를 한 통 가지고 왔어요. 그 김치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는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평생 김치라는 게 그렇게 깊은 맛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담가주셨던 김치도 맛있었지만 그땐 어려서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의 김치는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식 둘을 혼자 키워내며 평생 담가온 그 정성이 다 들어있는 김치였어요. 나는 그 김치를 한 보시기씩 아껴 먹었어요. 평생 음식을 그렇게 아껴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영숙 씨에게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시골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식 자랑이 가장 큰 화제거든요. 누구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네 딸이 어떤 사위를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영숙 씨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자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차츰 알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자기 자식이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자랑하지 않는 그 태도가 어쩐지 영숙 씨를 더 단단해 보이게 했지요. 나는 평생 자식을 내가 키운 사람으로만 보았지, 자식의 인생을 그 자체로 존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쩌면 큰아들과 내가 멀어진 진짜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영숙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한테 좀 잘해주세요. 평생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진짜로는 잘 못해주거든요. 그 말이 한참 동안 내 가슴에 머물렀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나는 평생 나 자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나를 잊으려는 행동이었거든요. 진짜 나에게 잘해준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것이었지요. 그걸 평생 못했으니까 결국 내 곁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진짜로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영숙 씨와 함께 보낸 그 봄날들은 이상하게 천천히 흘렀어요. 도시에서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은 늘 빠르게 휙휙 지나갔는데 시골에서 영숙 씨와 보내는 시간은 한 시간이 마치 하루 같았어요. 햇볕에 마늘 한 톨이 익어가는 것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변화가 다 보였어요. 도라지꽃이 피는 그 작은 순간도, 단풍이 한 잎씩 색을 바꿔가는 그 변화도 모두 영숙 씨와 함께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평생 빠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 느림이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 느림이 어찌나 깊은 위로가 되던지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큰일이 터졌어요. 시골 우체국에서 내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위자료 반환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환 씨가,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이혼할 때 합의해서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32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정환 씨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요. 그 청구서 뒤에 첨부된 진술서였어요. 큰아들의 진술서. 큰아들이 어머니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가족의 돈을 자기 즐거움에 쓰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거였어요. 그 진술서를 읽으면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가족의 돈을 내 즐거움에 썼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글을 자기 자식이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글로 적어서 법원에 낼 수 있다는 게요. 거실에 주저앉아서 그 진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더 무너졌지요.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결국 가정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였다는 게 너무 사무쳤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후에 영숙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나는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동안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큰아들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 큰아들이 진술서를 쓴 일, 그리고 정환 씨가 위자료 반환을 청구한 일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무겁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자식과의 싸움이라서요.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자식과의 싸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 씨였어요. 언니, 어디세요? 텃밭에 안 계시던데. 나는 그 목소리에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영숙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지금 가요 라고만 말했어요. 영숙 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어머니였는지, 32년을 헛살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영숙 씨는 한참을 듣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헛산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을 낳고 키우셨잖아요. 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다른 아들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살아갈 세월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요. 평생을 이미 산 세월에 발목 잡혀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나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혼할 때 합의한 서류, 32년 동안 내가 살림을 한 흔적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 쓴 돈의 내역들까지요. 평생 영수증 한 장 챙기지 않고 살았던 나라서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내준 편지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몇 장, 손주, 돌잔치 비용, 영수증 같은 것들은 남아 있었어요. 자료를 모으면서 나는 옛 다락방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3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둔 가계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적어둔 그 노트들이지요. 1971년 3월 셋째 딸 학용품 1200원, 1973년 9월 셋째 딸 신발 2,500원. 그 셋째 딸이 바로 나였어요. 나는 그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푼 한 푼 쓰셨던 그 돈의 흔적이 거기에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도 잘 안 갔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요. 평생 나중에 하면서 미루다가 그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게 된 거였어요. 영숙 씨도 내 자료 정리를 도와줬어요. 영숙 씨는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서류 정리에 익숙했지요. 우리 둘은 마루에 앉아 노트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별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류했어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별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찌나 편안한지 나는 그제야, 아, 이게 진짜 사람이 곁에 있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32년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살았는데 진짜 평온함은 그 조용한 마루 위에서 영숙 씨와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늦은 밤, 영숙 씨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후회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있지. 왜 없겠어. 영숙 씨는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제일 후회되는 건요. 자식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한 번도 말 안 한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리 어렵다고 한 번을 못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큰아들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영숙 씨는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언니 탓만은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게 또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다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문제지요. 나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머니의 나쁜 면만 보고 자기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처럼 나도 평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어요. 정원 씨가 새벽에 시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들이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시어머니가 자식 둘을 떠맡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이면 내가 불편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보니까 32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모래성처럼 쌓이는 모양이에요. 외면한 모래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지요.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가지고 갔지요.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식과 끝까지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식과 끝까지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내 권리는 지키고 싶었어요. 평생 한 번도 내 권리를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끝까지 가서 이긴다고 한들 그 후에 큰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는 영숙 씨가 있었지요. 영숙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같은 풍랑도 다르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다 모아서 변호사에게 넘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둘째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빨리 서울로 오세요. 형이.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시간 반의 그 시간이 마치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큰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빠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앉아 있던 큰아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편지를 써준 큰아들. 대학에 합격하고 정환 씨에게 큰절을 하며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큰아들. 그 모든 큰아들이 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런 큰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진 게 아닐까요? 그 답을 나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둘째 아들을 만난 나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큰아들의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정환 씨에게 보낸 돈도 자기 사업 자금을 정환 씨에게 맡겨두려던 거였대요. 그런데 정환 씨는 그 돈을 절대 자기가 안 쓰겠다고 하면서 통장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 사이에 큰아들의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고 큰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큰아들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 싶었어요.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던 큰아들이 이제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한번 가보자. 둘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의 원룸 문 앞에 섰을 때 내 손이 떨렸어요.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았던 손이 자기 자식의 방문 앞에서는 그렇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큰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충숙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큰아들은 나를 보더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나도 처음 봤어요. 큰아들이 어릴 때도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큰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큰아들의 등을 한번 토닥였지요. 그 토닥임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의 등을 토닥여 준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어쩌면 32년 어치의 사랑 표현이었는지도 몰라요. 큰아들은 한참을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둘째 아들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원룸 안은 어수선했어요. 빈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고 빨지 않은 옷들이 의자에 걸쳐져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 큰아들이, 그 똑똑하고 잘생긴 내 큰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나는 말없이 부엌에 가서 라면 한 봉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흐느꼈어요. 평생 어머니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라면은 늘 시어머니가 끓여주셨지요. 둘째 아들이 옆에서 나를 도와 김치를 꺼내고 그릇을 챙겼어요. 우리 세 식구가 그 좁은 원룸에서 라면 한 그릇씩을 나눠 먹었어요.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두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마주 앉은 밥상이었어요. 내가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내가 일정으로 바빴고 가족 식사 같은 건 거의 없었으니까요. 두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큰아들은 40이 다 되어가고 둘째 아들도 38이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지요. 그리고 그 큰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사무쳤어요. 밥을 먹으면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위자료 반환 청구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도 다시 쓸게요. 사실대로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일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거짓이 아니야. 다 사실이지. 다만 그 사실을 자식이 법원에 적어낼 일은 아니었지. 큰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미우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밉지 않다고는 못하겠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할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싶기도 하구나. 어떤 날은 너희가 밉다가, 어떤 날은 안쓰럽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 큰아들은 그 말에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나는 큰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지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정하게 등을 돌려야 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미안한 일을 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서울에서 다시 시골로 내려온 나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을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환 씨에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 감정으로만 정리되지 않아요. 영숙 씨가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무리해서 위로하려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게 두지도 않고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며칠 뒤 큰아들이 시골에 내려왔어요. 빈손이 아니라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서요. 그 상자 안에는 내가 옛날에 큰아들의 결혼식 날 손에 끼워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큰맘 먹고 사준 거였지요. 큰아들은 그 시계를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받아주세요. 나는 그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큰아들의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그건 네 거다. 큰아들은 그 시계를 차고 한참을 울었어요. 큰아들이 시골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그 사흘 동안 큰아들과 나는 텃밭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텃밭 일이 처음이었지만 나는 영숙 씨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큰아들은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지만 내 손길을 보면서 차츰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32년이라는 세월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그 세월의 강을 우리가 천천히 건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지요. 늘 친구들 모임이 먼저였으니까요. 마흔이 다 된 자식과 함께 흙을 만지며 보낸 그 사흘이 나에게는 큰아들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돌려받은 시간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라.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손주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버지를 잘 챙겨드려라. 그분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다. 어머니가 못한 몫까지 네가 챙겨드려라. 큰아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지요. 나는 큰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큰아들의 등이 어쩐지 좀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나는 마당 앞에서 큰 며느리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손주를 먼저 안아 올렸어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내 모든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오너라 하고 짧게 말했지요. 큰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흐느꼈어요. 영숙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내 왔어요. 큰 며느리는 영숙 씨를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영숙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영숙 씨는 큰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부터 한 그릇 들어요 하고 권했지요. 큰 며느리는 영숙 씨가 끓여준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또 울었어요. 그 국 한 그릇이 마음을 다 녹여버린 모양이었어요. 손주는 영숙 씨를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영숙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로 만들어둔 떡 한 접시를 내주었지요. 그 풍경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마루 한켠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어요. 그날 밤 큰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사과했어요. 나는 이미 지난 일이다 하고 짧게 답했지요. 그러고는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시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따뜻하게 해준 게 없으니 네가 그동안 차갑게 대했어도 다 내 탓이다 하고 덧붙였어요.
큰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큰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한마디 더 보태면 큰 며느리는 평생 그 한마디에 시달릴 거라는 걸 아니까요. 늙은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평생 들으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영숙 씨와 함께 텃밭에 있다가 나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영숙 씨에게 말했지요. 영숙아,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영숙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언니. 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하고 같이 늙어가 줄 수 있겠니? 같은 마을에서 자매처럼.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슬며시 웃었어요. 늙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요. 같이 늙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좋아요. 나는 그날 영숙 씨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한 손이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평생 친구들이 많다고 자부했었는데 진짜 친구는 그때 영숙 씨 한 사람뿐이었어요.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영숙 씨는 자기 집에서 살았고 나는 내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밥을 먹었지요.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차리기도 하고 내가 영숙 씨네 가서 함께 먹기도 했어요. 두 사람의 자식들도 다 동의해 주었어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영숙 씨의 두 자식도요. 모두가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늙어서 친구 한 사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자식들도 이제는 아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골에서 영숙 씨와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큰 며느리도 다시 돌아왔고 손주도 가끔씩 시골에 놀러 왔지요. 둘째 아들네도 여전히 한 달에 두 번씩 내려왔어요. 내 마당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풍경이었지요. 친구들 모임에서 시끌벅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족의 따뜻한 북적임이었어요. 손주가 시골에 오는 날이면 나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따고 토마토를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놓고 영숙 씨가 만들어준 식혜도 한 통 꺼내 놓았지요. 손주는 할머니 텃밭 토마토가 마트 토마토보다 1000배 맛있어요 하고 깔깔 웃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할머니라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 따뜻하고 묵직한 줄 처음 알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끝까지 풀지 못한 매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환 씨예요. 정환 씨는 위자료 반환 청구를 끝내 취하해 주었어요. 큰아들이 사정을 다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정환 씨는 그 후로도 시골 땅에서 혼자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 해요. 나는 정환 씨에게 한 번도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2년 동안 너무 많이 미안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오히려 너무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영숙 씨가 한번 나에게 물었어요. 언니, 정환 씨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못 가. 가서 무슨 말을 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영숙아, 어떤 미안함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란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안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 갚아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마음 가벼워지는 거, 그건 또 한 번 그 사람한테 못된 짓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자꾸 사과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과는 받는 사람한테 또 한 번의 짐이 되기도 해요. 진짜 미안하다면. 가끔은 그 미안함을 평생 안고 사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평생 안고 가야 할 미안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몰라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 나는 81가 되었지요. 영숙 씨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 76이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함께 밥을 먹어요. 텃밭 농사도 제법 잘 되어서 마을에서는 토마토 자매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큰아들네 손주가 가끔 나를 토마토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주가 이제는 나를 가장 잘 따른답니다. 큰아들도 가끔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32년의 공백을 우리는 이제야 천천히 메워가고 있어요. 정환 씨에 대한 소식은 가끔 큰아들을 통해 들어요. 정환 씨는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건강은 괜찮으시다고 해요.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려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손주가 놀러 가면 옥수수며 감자며 한 보따리씩 챙겨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평온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나는 멀리서 그저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32년을 함께 살아도 함께가 아닐 수 있고, 단 몇 년을 함께 살아도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마주보는 사람과는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요. 진심 없이 마주 앉은 사람과는 긴 시간도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심으로 마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옆에 있을 뿐인지. 만약 진심이 없다면 32년이 지난 후에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옆에 진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더 잡아주세요. 내가 영숙 씨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여러분도 늦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뭉클한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분명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순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한 해의 기록입니다. 72이 되던 그 봄에 나는 나보다 11살 어린 남자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셨냐고, 늦복이 터지셨다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정확히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나는 그 집 부엌 한가운데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늙어서는 그저 자식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면 된다고, 새 사람 만나는 건 욕심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빈집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다는 그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환갑이 넘어 이른이 되어도 사람의 가슴 한구석은 늘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12년이 흐른 어느 봄날, 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에 흰 것이 듬성듬성 났지만 등이 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물었더니 61살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사람이 어쩌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나 싶었는데 부인을 일찍 보내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산지 오래되어 그곳이 가장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씨. 말씨가 점잖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뒤 어느 새벽, 나는 부엌 식탁 앞에서 오랫동안 떨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떠올랐던 것은 며느리의 마지막 말들이었다. 나는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직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으니 떠나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거나 어머니의 외로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댓글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새벽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내가 60살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단칸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기억,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미역국만 끓여주던 그 사람의 서툰 손, 작은 딸 시집 보내고 둘이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이 다 돌아간 첫날 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앉아서 천장만 올려다 봤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12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꼭 와서 사흘씩 묵고 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안방을 시끌벅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다시 그 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2번의 큰 병을 앓았습니다. 한 번은 위장이 안 좋아서 1달간 입원했고, 한 번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2번 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와도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72살 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 씨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세 사람을 본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정 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물컵을 다시 채워주고 그렇게 작은 친절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가 내 밥상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늘어진 눈가, 입가에 깊은 주름, 흰머리가 가득한 얼굴, 72이라는 나이가 그 거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정 씨의 그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는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에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아도 같이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어느 날 함께 시장 골목을 걷다가 정 씨가 자연스럽게 내 짐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만난 지 1달쯤 되었을 때 정 씨가 자기 집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내 변두리의 작은 빌라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나는 좀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거실에는 죽은 부인의 사진이 액자에 곱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조화가 한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부인을 함부로 잊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에게는 큰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장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정 씨는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대접했습니다. 묵은 김치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평범한 찌개였는데 그 맛이 의외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정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다가 부인이 떠난 뒤로 다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한이라고 했고, 그래서인지 평생 누구한테 정을 붙여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어찌 나만의 것이겠냐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구나. 그날 처음으로 나는 정 씨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일흔 둘이나 먹은 사람한테 같이 살자니 그게 어디 어울리는 말이냐고. 그러자 정 씨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자기는 평생 외로움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같이 걷고 싶다고. 그 말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몇 살이라고 하셨죠? 61살이라고. 큰아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정 씨를 마주 앉혀놓고 큰아들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은 어떤 걸 하셨는지. 정 씨는 차분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15년 전에 병으로 보냈고, 자식은 없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산다고. 큰아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식들 것입니다. 그 점은 처음부터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며느리가 따로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어머님이 아니라 어머님의 무언가를 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때는 좀 야박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의심이 많구나. 어쩌면 시어머니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맞득잖아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는 그날 그 짧은 만남에서 내가 석 달 동안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겁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한 가지 부탁을 더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하시더라도 통장과 도장만은 절대로 그쪽에 맡기지 마세요. 부동산 명의도 절대 함께 올리지 마시고요. 그건 어머님 자식들 것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때는 너무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하나, 사위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새 남편이 될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한 가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 나를 살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딸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외로움이 자식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미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팔짱을 끼고 식장에 들어섰고 정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정 씨 쪽에는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사촌 동생 하나, 그리고 옛 직장 동료 두엇.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이 그 빈자리에 다 보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리라. 마지막 길을 같이 걸어주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 씨의 옛 직장 동료라는 한 남자가 식이 끝나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갑이 좀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좀 한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한참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 사셔야 합니다. 정형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디 잘 봐주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묘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횡설수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2달이 지난 어느 밤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은 정 씨가 살던 그 빌라였습니다. 시내 변두리의 작은 빌라 2층,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되는데도 정 씨가 너무 잘 챙긴다고. 어디를 가든 손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은 다 들어주고 식당에 가면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 그게 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서 거실을 정리하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72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서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댁, 늙어서 인복이 터졌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얼굴을 붉히고 웃었습니다. 그 첫 달의 어느 토요일 저녁, 정 씨가 나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에 등이 걸려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씨는 내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반지도 제대로 못 주었다며 늦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금태에 작은 자수정이 박힌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남편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반지 하나로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반지값보다 훨씬 큰 액수가 한 달 뒤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첫 달에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정 씨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은 같이 잘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를 큰아들 내외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한 줄이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데 2달 뒤에 다시 그 사진을 보니 정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사람을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옛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과 가끔 차 한잔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평생 활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외출이 점점 잦아지고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 씨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정 씨는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들과의 통화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정 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의심부터 하면 못 쓴다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 무렵 동네 떡집 아주머니가 가끔 나에게 묘한 말을 했습니다. 새댁 양반, 요즘 잘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한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떡을 사면서 내가 정 씨의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떡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새댁 양반, 늙어서는 자기 통장은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해요. 부부라도 그래야 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까봐 늙은 사람의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정 씨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이 정 씨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안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의 안주머니를 뒤졌다는 게 부끄러웠고 그 메모가 무슨 뜻인지 직접 묻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그 메모에 대해 물었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묻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묻고 살 수는 없다는 게 평생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저녁 정 씨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사업하던 친구가 어려워졌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2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큰아들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식들 것이라는 그 말. 그런데 정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고 자기가 책임지고 갚을 거라고. 결국 나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정 씨에게 줬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그 부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큰 돈은 절대 그쪽에 맡기지 마시라는 그 부탁. 그런데 통장은 내가 들고 있었지만 결국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정 씨에게 준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됐는데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못할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식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함정에 빠진 신호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름이 지나서 또 한 번 친구의 친구가 어려워졌다며 5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절에 시주를 좀 해야 한다며 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진 빚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누가 될까봐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정 씨는 영수증 같은 종이를 한 장씩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받은 차용증이라며.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종이를 보여주는 정 씨의 손길이 매번 그렇게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내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주려는 듯이 종이의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고 도장에 찍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늙은 사람의 눈에는 그 정성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은
진심처럼 보이는 정성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종이 중에 한 장도 진짜였던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줬을 때 나는 통장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잔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비해 거의 절반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히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 번 시작된 돈 거래라는 게 한 번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해야지. 다음에는 꼭 거절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정 씨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면 그 결심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늙은 사람의 결심은 젊은 사람의 결심보다 더 약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결심의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돈을 부탁받았을 때는 정 씨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만나기 전에는 외로웠지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한 가지 일만 정리하면 우리는 진짜 마지막 길을 평화롭게 같이 걸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마지막 길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를 묶으면 늙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 수 있다는 걸 정 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 씨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자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사업하던 사람들과의 자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새벽에 들어와서 안방에서 자다가 잠꼬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정 씨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내 통장에서 거의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안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아들이 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린다며 통장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큰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다 어디로 가셨어요? 나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안 갚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 씨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부부고 그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고. 큰아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통장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매달 생활비만 쓰시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통장을 정리하던 그날, 나는 부엌에 앉아서 찬장에 있는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면서 내가 그 빌라로 가져온 그릇은 몇 개 안 됐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사기 그릇 2개와 작은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머그컵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 씨의 살림이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손님처럼 잠깐 묵고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도장 한 장을 찍었다고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 집은 12년 동안 혼자 살았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통장 정리를 하고 돌아간 다음 주, 정 씨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할 때 알던 사람한테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나는 처음으로 정 씨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더는 어렵다고. 통장을 큰아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한순간 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사라지는 어떤 빛,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다른 무언가. 그날 밤부터 정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들여다봤고 산책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에 자식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자기를 못 믿느냐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 거라고, 자기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 씨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달 전 시장 골목에서 내 짐을 받아들던 그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거실 창문 너머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72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거였구나. 평생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내 판단이 외로움 한 가지 앞에서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정말 몰랐구나. 그 사흘 동안 나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한참을 흔들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은 자존심과, 그러나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매일 밤 싸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그 다음 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엌 식탁 앞에 서서 한참을 떨었던 그 새벽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 말을 듣고 통장을 정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그냥 넘기셨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을 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휴대폰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었는지 식탁 위에 둔 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부부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그 휴대폰이 10번도 넘게 울렸습니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낸 문자 미리 보기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 줄, 단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 씨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오빠, 그 할머니 통장 정리됐다며.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하자고? 약속 잊지 마. 여러분, 그 한 줄을 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손을 떨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 씨가 들어오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나는 그 한 줄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할머니, 그게 나였습니다. 통장 정리됐다며 그건 큰아들이 통장을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우리 계획. 그 두 글자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정 씨에게는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내 자리는 그 계획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일흔 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도구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깨달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한 가지 또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술 취한 그 옛 직장 동료가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 한마디가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다 말하지는 못하고 그 한마디만 슬쩍 흘리고 간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 한마디를 흘려들은 게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셈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 작은 경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그 작은 경고들을 흘려듣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 씨는 저녁이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 정 씨는 휴대폰을 챙기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두고 갔네. 별일 없었지.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날 저녁상은 평소처럼 차렸고 정 씨는 평소처럼 갈치를 굽어달라고 했고 나는 평소처럼 갈치를 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갈치를 굽다가 한 번은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 씨가 부엌 쪽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늙어서 손이 가끔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이 차가워도 표정은 따뜻해야 했고 손이 떨려도 칼질은 평소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줘.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줘. 저녁을 먹는 동안 정 씨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친구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 그런 작은 질문들이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정 씨는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일 집에 있었어요. 별 연락 없었어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휴대폰 두고 갔는데 혹시 무슨 전화 왔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못 들었어요. 부엌에 있어서. 정 씨가 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요?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앞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떤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72살이 되도록 사람을 보는 눈을 못 길렀구나. 외로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구나. 식탁 위에는 그날 낮에 정 씨가 두고 간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하기 전에 펜으로 적어둔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동산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그 아파트, 매도 가능 금액 알아보기. 나는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아파트,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 큰아들과 작은딸이 자라난 그 집. 정 씨는 그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메모지를 들고 나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으로 휘갈긴 글씨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도장 옆에 적었던 정 씨의 글씨와 같은 글씨였는데 두 글자의 무게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메모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온 어떤 계획의 한 조각이었고 그 계획은 결혼식보다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인복지관 봄나들이에서 정 씨가 내 옆에 앉았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을 떨치기 위해 나는 머리를 흔들었지만 한 번 자라기 시작한 의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부엌에서 한참을 떨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건 아침까지 미루기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왜였을까요? 큰아들에게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이 화부터 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그날 그 결혼 전에 정 씨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그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움보다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좀 도와줘.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나는 부엌 식탁 앞에서 1시간이 넘게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렸는데 내가 무시한 결과가 이거구나 싶어서 더욱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그 메모를 한 번 더 보고 휴대폰에 그 문자를 한 번 더 떠올리고 나니 자존심이라는 게 더 이상 사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자식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손가락을 떨면서 그 7글자를 적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좀 도와줘. 그 7글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한 줄, 식탁 위에 그 메모, 4천만 원, 그 모든 것을. 며느리는 한참을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짐은 많이 챙기지 마시고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한두 벌만 챙기세요. 큰애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까지 절대로 정 씨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 새벽에 내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어머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자리구나.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에 부모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며느리가 있어줘서 나는 그 새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 가지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음 날 아침 절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둘째,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외출 핑계를 만들 것. 셋째, 통장과 도장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옷가지 같은 건 2벌만 챙길 것. 옷가지를 많이 챙기면 정 씨가 의심할 테니까요. 넷째, 집을 나서면 골목을 2번 돌아서 큰 길로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을 것. 다섯째,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그 5가지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시험 보기 전에 오은 영어 단어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늙은 사람의 머리가 그날 새벽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한 줄, 식탁 위에 그 메모, 4천만 원, 그 모든 것을. 며느리는 한참을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짐은 많이 챙기지 마시고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한두 벌만 챙기세요. 큰애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까지 절대로, 절대로 정 씨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 새벽에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어머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자리구나.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에 부모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며느리가 있어줘서 나는 그 새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 씨가 일어났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요. 정 씨도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다 가라앉고 그저 다음 행동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정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대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두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 씨가 지금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로 나와서야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정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짐이 그렇게 무거워? 라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평소처럼 천천히 내디뎌야 했습니다. 빨리 가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나는 72회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연기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 씨가 잡았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나와 함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나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회사를 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미음이 끓고 있었고 작은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5시에 내 문자를 받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장에 가서 미음 끓일 재료를 사오고 손님방을 정리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린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자리였다는 것을 이른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여기 계시면서 진정하세요. 그쪽 일은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행히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어머니의 부동산은 그쪽 명의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정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4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정 씨의 손, 그리고 며느리의 손.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손주들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둘째 손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손주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가장 큰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만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나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매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큰아들과 손주들을 먹여보낸 다음 며느리와 둘이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었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내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휴가지 뭐예요? 어머님 모실 시간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가예요. 한마디에 나는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산책을 하면서 나는 가끔 정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묻는 만큼만 답해줬습니다. 캐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쬐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한 번 잘못 본 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절실하게 원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저 누군가를 절실하게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72에 처음으로 나는 며느리에게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정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큰아들에게 한참을 사정했답니다. 자기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 여자는 옛날 알던 사람일 뿐이라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큰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쪽 휴대폰에 그 여자가 보낸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을 어머니가 다 보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끝에 정 씨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사흘 뒤 정 씨 쪽에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 씨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큰아들의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이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 여자는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들어있던 돈
우리도 다 쓴 게 아니에요. 일부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큰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나에게 그 메시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부 돌려준다는 건 결국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이 정말 돌려줄 마음이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한테서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며느리 말을 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왜 외로움이라는 그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로워서 그러신 게 무슨 죄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큰아들 집에서 보름을 머물고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고 새 이불도 꺼내놓았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첫날 밤만 견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밤부터는 괜찮아져워요. 사랑해요, 어머님.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12년 전 남편을 보낼 때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정 씨와의 정리는 큰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다 마쳤습니다. 결혼은 무효 처리됐고 나는 다시 호적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사람이 내 부동산에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덕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자리는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천만 원은 잃었지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돈 일은 셈치고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와서 같이 저녁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정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나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 두 달 동안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건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첫 달, 동네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저녁들,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하던 그 표정들, 정 씨가 입꼬리 한쪽만 올리며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가 느낀 그 잠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낸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석 달의 기억을 통째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72이나 먹은 사람이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외롭다는 말 자식들에게 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결국 자식들이 뒷수습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는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노인들에게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나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여든이 된 지금, 12년 전 이른이 되기 전의 일상과 비슷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녁을 사주고, 작은 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 가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석 달 동안 큰일을 칠 뻔했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지. 큰아들 키울 때 당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놨으니까. 그러면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 씨라는 사람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부엌 식탁에서 정 씨의 그 메모를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정 씨를 깨워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알아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가 침착하게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것은 사실 며느리가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정 씨를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 나를 살린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가슴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를 살린 건 결국 며느리의 새벽 한 통 전화와 큰아들의 차분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을 꼭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곳에는 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을 눌러주세요.